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중구 3일대로 340번지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인권도서관이 있습니다.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일반 국민과 인권단체들에게 인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입니다. 인권도서관에는 48,000여 권의 도서, 5,900여 권의 인권위 간행물, 그리고 11,000여 점의 영상자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악을 뜻하는 영어 EVIL은 초과하다, 넘다라는 의미의 인도 유럽어 UPELO와 관련된 중세 영어 IVEL에서 유래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저동에 있는 인권 도서관에 가서 악과 나아가 악을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책 잔혹함에 대하여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애덤 모턴이 쓰고 변진경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주위의 잔혹 행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묻고 대답하는 잔혹한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라는 종을 특징지어온 열광 또는 무관심으로 인간들은 서로에게 잔혹한 행위를 저질러 왔다. 악을 생각해보려 하면 우리는 먼저 거대한 규모의 공포를 떠올린다. 유럽의 홀로코스트,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의 굴라크, 캄보디아, 르완다의 강제 수용소가 그런 경우들이다. 그러나 끔찍한 일은 더 작은 규모로도 일어난다. 내가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멕시코 후아레스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수 실종자가 정체불명의 조직 집단에 의해 살해된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매일 60명의 아이들이 강간을 당하는데 그중 일부는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유아들이라고 한다. 영국과 중동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미국의 학교나 일터에서 총격 사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사건들은 삶의 부분이자 어디에서나 매일 단일 사건으로 일어나는 살해, 강간, 고문, 폭행을 배경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매우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다. 도대체 인간은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우리는 과거의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당혹감을 느낀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가? 놀랍게도 철학사에서 심각한 잘못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니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덕 철학자들은 주로 동기가 손쉽게 파악되는 잘못된 행위에 주목했다. 이를테면 돈을 벌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어기거나 권력이나 사랑을 위해 경쟁 상대를 죽이는 경우다. 이들 경우에는 일부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다른 일부는 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행위들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타락의 깊이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 같은 비합리적 행위를 하는 이유를 매우 심오하고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다룬다. 만일 어느 외계인이 서양 철학사를 읽는다면 인류 구성원 대부분이 합리적인 인간이며 종종 공공의 이익을 잘못 추정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 말고는 모두가 똑같은 동기를 갖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충실하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 악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다. 충실한 설명이 되려면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하는 데는 수없이 다양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끔찍해지는데도 수없이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그 설명은 우리의 통념보다는 최신 심리학의 성과에 기초해야 한다. 한편 이해를 돕는 설명이 되려면 갖가지 동기들과 상황들을 관련지어야 한다. 무엇을 악으로 간주하고 무엇을 악으로 간주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잘못된 행동과 그에 따른 나쁜 결과를 가리킬 때 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매우 잘못된 행동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은 큰 잘못은 아니지만 악의 주요 특징들을 지닐 수 있다. 또 어떤 행동은 다른 행동보다 더 잘못되었지만 덜 악할 수도 있다. 이는 미묘한 문제이므로 어떤 행동이 단순히 잘못된 게 아니라 악하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동기에 관해 상상하기를 꺼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다. 한 가지 이유는 자아 존중감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로 자신이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하는 것이며 자신을 악으로 상상하는 것과 유사하다. 당신은 자신이 결코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상상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악의 동기를 상상하는 것을 꺼리는 좀 더 미묘한 이유는 설명의 사회적 용도와 관련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는 그의 사고방식을 숙달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본다.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재현하며 숙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악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연습하는 셈이 된다. 우리가 악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꺼리는 세 번째 이유는 악을 이해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혐오감이 약화될까 두려워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를 용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해와 비난은 전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그렇긴 해도 잘못된 행동의 동기를 고려할수록 그 행동을 덜 비난하게 된다는 심리학적 증거가 있다. 그 주장은 쉽게 이해할 만한데 악행자에 대한 상상적 거리가 줄어들면 그를 동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악이 인간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모델 중에는 악에 대한 악마적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 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를 말해준다. 뱀이 이브를 유혹하고 뒤이어 이브가 아담을 유혹하기 전까지 인간은 순결한 존재였다. 여기에는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근본적 요인을 인간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서 나쁜 것을 추구하는 외부의 힘이 존재하며 그 힘이 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길 바라는 누군가에게 복종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 이미지는 내가 보기에 다분히 성적인 특성을 띈다. 그것은 지배받고자 하는 욕망, 혐오스러운 행위를 하도록 강제되고자 하는 욕망의 이미지다. 우리가 복종하는 힘은 초자연적인 힘이거나 다른 사람 또는 우리 자신의 잠재적 충동일 수도 있다. 폭력화 과정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 성인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면서 완료된다. 이와 유사한 과정이 어린 시절에 학대와 폭력을 당한 적이 없는 성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투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그 유형은 조너던 세이의 베트남의 아킬레스에서 설득력 있게 묘사되었다. 참전용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고전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셰이는 전형적인 전후 인격장애에 이르는 일반적 경로에 대해서 논한다. 이 장애는 수면장애, 타인에 대한 불신, 광장공포증,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도발에도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는 성향 등 다양한 징후를 포함한다. 셰이는 호모 시대 이래로 전투원들이 이 같은 징후를 보여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격장애에 이르는 경로는 대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폭력 성향이 강하지 않은 성인들에게서 시작된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떠밀려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고 지휘관들의 무능력이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 결과 생존을 위해 서로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매우 긴밀한 유대감과 애정이 생기고 종종 전우의 죽음으로 인해 극심한 분노가 발생한다. 폭력적인 개인은 그들 자신을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인격에 문제가 많으면 보통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시각이지만 사실 폭력적인 사람들에 대한 증거에 따르면 좀 더 미묘한 특성을 띠고 있다. 폭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대하는 타인들의 태도에 대해 믿음을 축소하기보다 과장하기 쉽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믿음은 종종 사실과 크게 다르다. 폭력적인 강간범은 자신이 성적인 기술의 달인이라고 믿고 폭력적인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자존감은 그들의 행동이 부인하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의 자존감은 부풀려져 있으며 약하다. 취약한 자기중심주의자는 사실 폭력적인 개인들 사이에 매우 흔하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점이 과장되어 있고 근거가 빈약한 만큼 그 관점을 뒷받침해 줄 증거들을 수집하려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의 표시를 얻으려 한다. 우리의 정의에 내포된 위험성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인간의 어떤 행동이든 악으로 규정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성찰력과 통찰력의 한계를 이유로 조건부로 해석한다면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악을 저지르는 많은 경우들이 제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동기 유형을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정의가 필요하다. 내가 제안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신이 선택할 행동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위해와 모욕을 금지하는 의무적 장벽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
또는 학습된 절차를 통해 행동을 결정할 경우 그 행동은 악하다. 이런 정의에 따르자면 단발적 분노 행동은 그 행위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악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폭력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과격한 폭행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습득한 전략이기 때문에 악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비폭력적이자 의식하지 못한 악을 포착하는 데 여전히 틈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악은 흔히 자기 기만의 형태를 취하는데 자신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를 스스로 보지 못하게 하는 법을 찾는 것이다. 장벽 이론은 악한 행동에 대한 이론이다. 행동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누구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가장 끔찍한 사람들의 행동조차 전혀 악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점이 행동에서 사람으로 미끄러지는 가장 흔한 사례는 악한 행동을 많이 저지른 사람을 악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보다 깊은 차원의 연관성이 있다. 장벽 이론에 따르면 악한 행동은 잔혹 행위를 막는 장벽을 피하는 체계적인 방법에서 기인한다. 그것은 또한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자기를 속이는 방법 같은 성격의 근본적 특질에서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악한 사람이란 장벽과 협상하는 방법이 그 성격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좀 더 합당한 관점일 것이다. 악한 성격은 4가지 종류로 명확히 구분된다. 첫째로 잔혹 행위를 막는 정상적 장벽을 아예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극단적인 예로는 한때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던 폭력적 성향의 소시오패스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장벽을 피할 방법을 익히는 학습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할 때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즉 폭력화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종류는 장벽을 무력화하는 문화적 토양에서 신념 체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다. 잔혹행위를 매우 쉽게 용이하는 인종적 편견과 도덕적 믿음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종류는 위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신념 체계와 사고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우월성이나 독자적으로 창안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위험한 환상이 작용된다. 폭력에 자극받지 않는 조직자는 폭력을 접했을 때 끔찍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다. 조직자가 전반적인 목적의 숭고함을 스스로 설득할 수 있다면 공포를 견디도록 무감각해질 수 있다.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상하지 않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유럽 전역에서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강제 수용소 이송을 조직한 독일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해 아렌트는 이렇게 묘사한다. 즉 그는 고정된 실제적 틀 밖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고 상투적 표현과 관료어법을 제외하고는 표현할 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상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니며 실제로 아이히만은 사형장을 참관했을 때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상상력이 결핍된 사람의 지각은 과장된 의무감과 복종의식으로 보완되므로 그는 정해진 규칙에 맞게 일을 잘 해내는데 큰 자부심을 가졌다. 그는 도덕성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법적 체계라고 여긴 독일 철학자 칸트를 언급하면서 칸트주의자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자처했다. 아렌트는
홀로코스트의 핵심 인물이 전통적 의미의 괴물이 아니라 단순히 결함이 많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악의 평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충격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한다. 화해는 용서가 아니다. 화해의 목표는 그보다 더 심층적이다. 누군가의 행동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겠다는 뜻이다. 이상적인 용서는 진정한 참회가 있고 나서야 이루어진다.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처럼 변화해야 한다. 그런 참회가 있은 뒤에야 그 사람의 과거 모습을 잊고 다시 그와 어울릴 수 있다. 말하자면 용서하고 잊기, 또는 더 현실적으로 말해서 용서하고 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용서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있다.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나치를 용서하겠다고 주저넘게 나설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대인 민족을 대표해 이스라엘이 그런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화해는 용서보다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다. 화해는 양편 모두가 서로의 동기를 확인하는 가운데 태도 변화를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용서보다 더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꼭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용서보다 덜하다. 과거의 효력을 소멸하기라는 공동의 기획에 협력하려면 양편 모두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악을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악과 화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애덤 모터는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악의 장벽 이론을 제시합니다. 평화적인 상태와 폭력적인 상태를 구분짓는 장벽이 있는데, 악한 행동은 잔혹 행위를 막는 장벽을 피하는 체계적인 방법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도 잔혹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애덤 모턴과 함께 걸었던 가슴 아픈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소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